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의 형태 중에서도 특히 연봉계약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일부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던 매년 단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 법령 중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에는 임금제도라고 하면 흔히 호봉제를 연상했는데요. 그러던 것이 IMF 사태를 계기로 하여 많은 기업들이 비용 감축과 직원들의 업무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연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연봉제 실시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직원들의 조직 몰입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먼저 연봉제가 무엇인지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연봉제는 주어진 임금체계에서 개인별 평가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 형태로서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체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종업원의 실적이나 업적 또는 공헌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임금에 반영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주로 기업에서는 인사고과나 성과평가를 측정하여 이를 임금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봉제의 대략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연봉제가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갖는지를 정리하여 보면, 우선 연봉제는 개별 평가에 의한 성과급 제도인데요. 종전에는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 개인적인 속성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졌었지만, 연봉제는 종업원이 수행한 성과의 결과에 의해 임금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봉제는 미래의 성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동기부여형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은 자신의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기대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봉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장점도 있는데요. 관리자, 전문직, 특수직 등에서 특출한 성과를 보이는 인적 자원을 탄력적인 연봉제로 유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봉제는 간부직 및 전문직종 분야에서는 경영자에 준하는 책임감을 부여하여 이를 통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연봉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관리와 체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서 업무 효율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봉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다른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단순하게 비교하여 어느 회사의 임금 체계가 좋은지 우열을 매기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만큼 연봉제는 연봉 결정 기준과 연봉의 구성 형태 및 연봉제의 도입 목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봉제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적 순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총액 연봉제, 그리고 종전의 임금제와 연봉제도를 혼합한 부분 연봉제로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먼저 총액 연봉제는 순수한 연봉제 임금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혹은 18등분하여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6번을 격월로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퇴직금도 합산하여 매년 정산 지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일부 국내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리 많이 활용되는 연봉제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분 연봉제는 기존의 월 급여를 연봉화함과 동시에 종래의 상여금과 기타 수당도 존속시켜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 형태를 약간 변형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의 대부분을 연봉으로 하면서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신설하여 차등 지급하는 형태의 변형된 부분 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혼합 형태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전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해 총액을 조절함으로써 급격한 임금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선호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연봉제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봉제 실시 기업의 비율은 1996년 1.6%, 1997년 3.6%, 그리고 IMF를 거친 1999년에는 15%를 넘어서더니 그 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5년에는 48%를 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다가 최근 2010년 통계청 기업활동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약 7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에서는 90% 이상 도입하고 있고 전기가스업, 그리고 출판, 영상, 통신 업종에서 평균치를 상회하여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과 배분 제도를 도입한 경우 등에는 연봉제를 도입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는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샘플 연봉계약서를 보면서 하나씩 검토해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계약서의 제목이 보이는데요. 근로계약서, 괄호하고 연봉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계약 내용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이든 연봉계약서이든 간에 그 내용으로 근로기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후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에 관한 내용만을 별도로 약정한 서면이 있다면 그 기업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두 개의 서류를 갖고 있게 될 것이고, 연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서류만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필수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봉계약서의 개념 그대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근로자와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사 시에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에 대한 것만을 매년 약정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계약에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샘플 계약서에서는 사용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INC 코리아, 근로자는 주소지가 마포구 상암동인 김모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서로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각각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제1조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샘플 계약서는 연봉제 계약서인데요. 연봉제는 임금 결정의 한 형태로 도입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봉제의 성격, 도입 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 감독자, 재량 근로자 등에 대해 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서는 근무지와 직무에 대한 대강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근로 제공 의무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로서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제공할 근로의 종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르게 될 텐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다른 근로 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취업규칙 내지 사규,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특히 연봉제 근로계약에서는 능력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의 질적인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약정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무가 무엇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연봉제 근로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업종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연봉제는 성과와 업적이 연봉 결정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노동시간과 노동량을 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업종이나 기타 아직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인 사원층에게는 연봉제 자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샘플 계약서 제3조에서는 계약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8월부터 1년간 재계약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하며 그때까지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 중 연봉제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봉제가 성과에 따라 매년 단위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맺어야 하며 또 최근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는 연봉계약은 이러한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근로계약 조건 중 특히 임금 지급에 대해서 약정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해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지만 연봉계약은 연봉의 산정 및 지급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 계신 샘플 계약서는 연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기본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이 합쳐진 형태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것입니다. 어떤 기업을 예로 설명드리면 애초에 사원이 입사할 때에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이른바 무기계약이었는데 임금체계를 연공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년 이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때는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샘플 계약서에서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도 연봉 재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사실 신경이 쓰일 겁니다. 하지만 연봉제 실시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연봉계약에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근로관계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 내용이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봉계약서에 약정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별도 과정에서도 다루겠지만 이러한 기간제 근로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 계속 반복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54세인 수의학 박사 나임원 씨는 동물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애니멀 바이오 케어라는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나임원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고 이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의 판정 요지에는 당시 동물의약품 업계의 관행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고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나임원 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임금만을 약정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의 존속기간까지 정한 것으로 유추함이 타당하며 한편
나임원 씨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의 판정 요지에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관계와 차이, 그리고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지 등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쟁점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기업 측은 물론 피용자 측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서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봉계약서에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봉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총 계약 연봉 금액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표에 기재된 것을 보면 시간급이 표시되어 있고 기본급으로서 근로시간과 시간급에 근거하여 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또 보통 재수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근로시간당 정한 시간급을 근거로 하여 표시될 것입니다. 그 외 실대와 차량 보조비에 대해 약정하는데요.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기여도나 업무 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시간급 개념의 통상 임금으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수단 계산이나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어 비용 증감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보시면 샘플 계약서 제4조 제5항에는 제1항 연봉에는 위 사항의 약정 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계약서대로 시간급에 따라 209시간에 해당되는 기본급을 계산해보면 약 1,100만 원을 상회하는데요. 총 연봉의 약 5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비율은 기업에 따라 혹은 업종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5항에 총 연봉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재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약정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바람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연봉 구성 항목을 보다 분명히 하고 또 해석상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총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아니면 별도 지급해야 할 수당인지를 서면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미리 예정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작정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알아볼 것은 종전에 적지 않은 기업에서 실시하던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래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요구되었는데요. 바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요구가 없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가 동의한 경우라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고 연봉제 계약과 관련해서도 만일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즉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서면으로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인정했던 이유는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기업 도산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덕이 중간정산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 개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문제가 부각되면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던 많은 기업에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유의 제한 없이 이루어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던 많은 기업들은 약간의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둘 것은 이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 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 정산은 법 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와 같이 퇴직금과 중간 정산 문제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몇 개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쟁점별로 요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사용자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만일 이 약정이 무효라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이와 같은 약정은 구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처럼 그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도 아니고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것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와 상계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보신 것과 같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의 판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른바 퇴직금 중간 정산 금지 등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가치 판단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판례의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중 어느 하나의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법령에 기반하여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노사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 이어서 유급휴일 및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연월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연월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연월차 유급휴가의 사용 여부에 따르며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연월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배양에 관한 의무, 그리고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은 취업규칙 혹은 사규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 문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정으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근로자는 연봉 등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계약 날짜와 날인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